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지향하는 김로벨TV입니다. 이 영상은 10월 13일 목요일날 저녁에 찍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10월 12일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에서 3.0%로 인상했죠. 지금도 힘든데 기업과 개인들의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개인 파산과 좀비 기업들이 폭증될까봐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되지요. 지난 여름부터 주식과 주택가 가격이 이제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버블이 꺼지고 있는 현상은 이제 뚜렷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손실을 보신 분들을 생각하면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차분하게 모든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주식을 들여다보기도 싫다는 개인 투자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여주듯이 그 주식 거래 앱이라고 우리가 스마트폰에 깔아서 사용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용자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것을 이용한 사용자가 지난 6월에 846만 명이었는데 9월 통계를 보니까 778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 달 사이에 68만 명이 감소한 거지요. 그 추이를 좀 자세히 보면은 5월에 836만 명이었다가 주식이 굉장히 하락한 9월에는 846만 명으로 오히려 10만 명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하락하니까 더 들여다보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런데 9월도 6월만큼이나 주식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68만 명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아이고 이제 그 주식은 더 이상 들여다보기도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월의 대하락이 그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결정타를 먹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미국은 주식 거래 앱 사용자를 확인한 건 아니고요. 그 개인 투자가들이 그 관심 종목을 찾거나 하면은 검색 엔진에 그거를 검색해 보는데 그러한 주식 관련 검색 빈도가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돼서 그러니까 한참 때인 작년보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것이 금방 다시 회복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도 경험하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정 떨어지면은 다시 마음을 돌리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버블은 완전히 꺼졌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열 심리가 이제 진정됐다는 것은 소위 이제 신용거래 융자 잔고를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라는 것은 주식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금을 갚지 못하면 일정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일방적으로 매매를 해버립니다. 그걸 반대 매매라고 그러죠. 근데 이 통계를 보니까 9월 19일 날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19조 2,950억이었는데 10월 4일 날 16조 8,483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름 사이에 약 2조 5천억 원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 날수로는 보름이지만은 소위 거래일수로 따지면은 열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2,500억 원씩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줄어든 겁니다. 그거는 이유는 뻔하겠죠. 첫째는 주식 가격이 하락하니까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를 해가지고 대출금을 회수했겠죠. 또는 개인 투자가들이 아이고 더 이상 주식을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신용 거래를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투자 심리가 확연히 위축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제 10월 12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그 2.5%에서 3%로 인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준금리라는 건 한국은행이 은행의 유동성을 공급할 적에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 돈을 가져다가 거기다 가상금리를 붙여서 사람들한테, 개인이나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겠죠. 이게 1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0.5%에서 3%로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0.5% 올렸는데, 올리면서 한국은행이 뭐라고 말했나 하면은 자본 유출을 감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는 3.25%이고 내달 초 11월 초에 0.75% 올려가지고 4%가 될 것이다. 11월 초가 되면은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고 미국의 그 기준금리는 4%.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금리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이자율이 더 비싼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걸 이제 자본 유출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 유출을 감소하겠다 하면은 달러가 이제 빠져나가는 걸 감소하겠다. 달러가 빠져나가면은 환율이 상승하겠죠. 환율이 상승하면은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그런 우려가 있지만은 3.0% 이상으로는 못 올린다, 이제 그겁니다. 그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기업과 가계 부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추가 이자 부담액이 너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0.5% 올렸을 적에도 추가 이자 부담이 12조 2천억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되고 있고요. 작년 8월서부터 우리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14개월 사이에 추가 이자 부담액이 61조 원이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금리를 더 올리면은 부채를 가진 기업과 가게는 그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궁여지책이랄까 고육지책이랄까 완전히 딜레마에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환율 상승이 우려되는 것이 지난 3개월 동안 주요 통화를 보면은 우리의 환율 상승이 3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8%가 올랐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거의 망가졌죠. 아르헨티나는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이 한 80% 1년 전에 비해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페소가 그 환율 인상률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뉴질랜드 달러가 2위, 그리고 우리의 원화가 3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 유출이 되면은 환율이 상승할 거는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이제 내년 봄이 되면 끝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년 봄까지는 우리가 참고 한번 지켜보자.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가상금리를 붙인 시중은행 금리도 올라가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굉장히 1년 새에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게 2021년 8월 건데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가 2.62%에서 4.19%였는데 13개월 후인 지난 9월 28일 기준으로 보면은 변동금리의 바닥이 4.40%였고 변동금리의 최고치가 6.83%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1년 전에는 소득의 한 25%를 원리금 상환에 썼는데 1년 후인 최근에는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된다라는 통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금리가 더 올라가서 주택담보대출이 대출금리가 더 오르면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진짜로 8%까지 오른다면은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은 그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가느냐, 그거하고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이 내년 상반기까지만 금리를 올리고 그 이후는 내릴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기다려보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너무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드리는 게 우리 가계도 굉장히 긴축적으로 운영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97년도 IMF 외환 위기 때 30대 재벌의 한 4분의 3이 없어졌는데 결국은 살아남은 재벌은 뭐냐? 그거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부채 비율이 큰 재벌들은 다 이제 없어져 버렸죠. 현금을 확보하는 거하고 함께 그 어떤 위기, 더 악화된 상황에 대비하는 우리가 심리적 준비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채널은 자꾸 비관적인 얘기만 하냐, 그런 이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무조건 비관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이 과거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할 위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하고 통화 당국도 우왕좌왕하는 거고, 이를 치유할 뾰족한 방법을 미국이나 한국이나 못 찾아내고 있는 거죠. 지금의 이 상황이 단순한 주기적인 경기 침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선진국들의 발전과 풍요를 보장해 준 게 세계화였는데 이 세계화가 지금 저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전 세계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 구축하는 기간이 한두 달 내에 끝날 수는 없죠.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또 새로 재편되는 그 세계 경제 체제가 현재로서는 우리한테 불리한 것인지 유리한 것인지 판단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정말 막 풀었죠. 그리고 저금리를 통해 가지고 개인들을 빚쟁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이제 이자를 올리는 거예요. 이걸 저는 그 국가들의 경제 파퓰리즘이라고 부르면서 결국은 그렇게 돈을 마구 풀고 개인들의 부채를 늘려놓고 이자율을 확 올려놓으면은 개인들이 국가한테 종속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디스토피아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이러한 풍요를 어떤 탐욕의 성취 기회로 착각을 하고 탐심을 앞세워서 과도한 부채를 진 거. 이러한 국가정책과 개인의 탐심이 서로 엉키면서 지금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버린 거죠. 단순히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시장이 하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